한국거래소는 오늘 역외 위안화 시장 확대와 관련해 중국은행과 포괄적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펜텍 채권단은 오늘 이동통신 3사의 출자 전환 참여를 조건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증권업계가 동보제철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올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1,00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부 김창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틀째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일 전날 대비 1.31포인트 내린 2009.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저금리 유지 발언에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0포인트 위로 올라선 데 따른 펀드 환매 물량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인이 367억 원, 개인이 30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기관이 677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특히 투시는 94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 곡물 가격 하락세와 원화 강세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음식료품이 1.16%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은행과 통신업, 의료정밀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이 1.1% 떨어졌고 전기전자도 마이너스 0.74%를 기록하며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과 포스코, 현대모비스가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이 1.46% 떨어졌고 신한지주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2.22포인트 오른 55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 강세로 대형 수출주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지고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8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0.4원 오른 1,008.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의 돈을 빌려줄 때 달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대형 증권사들은 앞으로 기업에게 달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업들의 외화자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게 돼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이 3조 원 이상인 증권사들에 한해 원화 외에 달러 등 외화로 기업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외화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 신용공여란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담보 없이 상환 능력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KDB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은 자본금의 100% 이내에서 기업 신용공여와 같은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달러, 위안화 등 외화로도 기업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되면 증권사들이 해외 현지 기업이나 헤지펀드에 달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들이 외화자산을 담보로 기업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들은 기업의 원화자산을 담보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서 해외 현지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는 불필요하게 은행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한 외환 업무들을 증권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며 대형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 기준도 완화돼 기업 대출과 같은 IB 업무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미국 국채 등 외화자산을 담보로 한 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을 허용할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5%룰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창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여교의 위안화 시장 확대와 관련해 중국은행과 포괄적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탱거리 중국은행 회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전날 한중 정상이 국내에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위안화 관련 상품의 활성화를 겨냥해 체결한 것입니다. 양측은 위안화 표시 상품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때 서로 협력하고 위안화 표시 신상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키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행 고객 가운데 한국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설명회 개최 등 상장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펜텍 채권단은 오늘 이동통신 3사의 출자 전환 참여를 조건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다만 8일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출자 전환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결의는 무효화되고 워크아웃이 종료되면서 펜텍은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 마감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채권단이 일단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며 이 통사에는 8일까지 참여 가부를 밝혀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가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화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증권사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회사채 안정화 운용협의회는 오늘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열어 신속인수제를 통한 동부제철 회사채 차환 발행에 대한 지원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회사채 안정화 펀드는 오는 7일 자율협약이 예정대로 체결돼 개시되면 이후 신규 자금 지원 때 같은 순위의 변제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차환 발행 금액의 60%인 24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위험부담 경감책을 요구하면서 자율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채권단과 신보가 합의해 절차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외환은행은 올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1,00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서정훈 연구위원은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외환시장 전망 및 환 리스크 관리 방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오늘 올해 1분기 평균 환율이 1,069.2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1,025원, 3분기 1,010원, 4분기 1,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고 올해 연간 평균 환율은 1,026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서 양국 간의 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김현상 기자를 전화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를 연내에 타결하기로 못 받고 위안화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양국 정상은 어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한다라는 표현보다 시점을 보다 분명히 적시한 것으로 FTA 타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늘리고 원산지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위안화 거래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또 다른 성과인데요. 원 위안화 거래소 설립과 청산결제은행 지정,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800억 위안 부여 등 위안화 활성화 3종 세트를 동시에 성사시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교육 조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맞춰서 중국 기업인들도 대거 우리 한국을 찾았는데요. 자,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큽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0% 증가한 7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투자 금액인 4억 8,1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선 수치인데요. 여기에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경유한 우회 투자 형식까지 포함할 경우 투자 금액은 15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 자본의 투자는 규모가 늘어난 것 외에도 과거 한류 산업 지분 투자나 부동산 개발에 편중돼 있던 투자 업종이 전자, 기계, 식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처럼 늘어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독려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큰 힘이 됐습니다. 중국은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의 효과적인 사용처와 함께 국제사회의 위안화 결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10억 달러 이하의 비민감성 해외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 승인이 아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 3억 달러 미만은 지방정부 차원의 허가로도 해외 투자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자국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선 뛰어난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한국 기업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도 투자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으로 한중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 중국 유통시장에 진출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향후 행보는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4억 명, GDP 규모 9조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통시장인 중국에 진출한 첫 주자는 신세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입니다. 지난 1997년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중국 상하이 해외 1호점인 취양점을 열었고 현재는 총 15개 점포를 운영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계의 강자인 롯데그룹 역시 중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2007년 중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후 현재 점포 수를 102개로 늘리는 등 현지에서도 막강한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점포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신규 점포 출전과 더불어 M&A를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점포망 규모는 작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다점포망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미넌트 전략을 활용한 것이 적중했다고 봅니다. 이 밖에 중국에서 유통과 패션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랜드그룹 역시 철저한 현지화 정책을 통해 지난해 2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홈쇼핑들도 중국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CJ 오쇼핑은 지난 2004년 합작 법인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 지난해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GS샵은 지난 2012년 베이징 홈쇼핑 채널 후이마이와 합작하며 중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으로 조성이 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분위기가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된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교류회를 통해 유통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5개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은 2018년까지 20곳으로 현지 매장을 늘리는 등 중국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양에는 백화점에 이어서 쇼핑몰과 테마파크, 호텔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2017년까지 중국판 롯데타운도 완성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유통업체의 격전장이기도 한 중국에서 국내 유통업계가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계기로 어떤 성적을 올리게 될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수입차 업계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에만큼은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자,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눈앞에 두면서 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IFC몰에 어린이 운전자들을 위한 작은 도로가 마련됐습니다. 운전을 하는 꼬마 드라이버의 얼굴에 즐거움과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어린이 운전자들은 즐겁게 운전을 하다가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나란히 정지했고 보행자 역할을 맡은 어린이는 한 손을 높이 들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2001년 독일에서 개발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서울 및 수도권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내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수입차 업계들이 사회공헌과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털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딜러사 사장단,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이사장 등 12명은 핸드프린팅을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약속이란 이름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회공헌을 약속했습니다. 벤츠의 사회공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모바일 퀴즈, 산학협동 프로그램인 모바일 아카데미,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한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등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수입차 업계 1위인 BMW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1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을 출범시키고 환경보호와 기부 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어디든 달려가는 주니어 캠퍼스를 운영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산간벽지 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는 성장세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BMW 코리아가 7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종도에 짓고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오는 14일 공식 개관 후 1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BMW 그룹 내에서도 독일에 드라이빙 센터가 있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3번째 드라이빙 센터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면서 그 방향에 맞는 선도적 투자를 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차 업계 매출은 8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수입차 업계 전체 기부금 규모는 아직 연간 수십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BMW와 벤츠, 수입차 업계 1위가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이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내가 자주 본 영상들을 분석해 스마트 기기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자동 추천해 준다면 어떨까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성향을 분석한 후에 다양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회사의 점심시간, 직장 동료들끼리 335 모여 앉아 저마다 좋아하는 영상을 검색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의 장르들을 먼저 추천해주고 연관되는 동영상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TV 볼 때 훨씬 편리하고 재미있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리모컨 서비스인 워치오는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동시에 개인의 영상 선호도를 분석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해줍니다. 수백만 건에서 많게는 수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콘텐츠로 이용자에게 영상 구매와 같은 소비를 유도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체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고객들의 사용 행태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치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채널과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단축해주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풍부하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나와 개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프로그램까지도 알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 멜론은 10년 동안 쌓인 2,400만 명 고객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개개인의 가수와 음악 장르 선호도를 분석한 팬 소비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팬 소비 지수는 온도 형태로 표시돼 고객의 활동 이력에 따라 수치가 올라가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줍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멜론의 플랫폼 개편으로 마련된 파트너 센터 기능을 통해 기획사들은 소속사 가수의 컨텐츠와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업로드한 노래나 영상은 곧바로 해당 아티스트의 팬인 고객의 소식함으로 전달됩니다. 멜론은 이를 통해 이용자와 아티스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기획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개인의 입맛을 알아서 맞춰주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